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30페이지 2 무효의 종류입니다. 1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정확히 되어 있죠.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이에 반해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종어의 표시. 이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고,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에 재판상 무효의 예로 제가 회사의 설립 이런 게 나오죠. 회사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입니다. 그래서 왜 상법의 예를 들어놨느냐? 재판상 무효는 우리 민법에 없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안에서 모든 무효는 다 뭐예요? 당연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죠. 일단 137조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원칙입니다. 137조를 제가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항상 전부가 무효가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한 가지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실조례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 법조문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해봤더니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1.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2.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일부 무효의 요건 해가지고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죠. 일단 분할 가능성이란 말은 가분성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효인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해요? 분할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할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효과 같은 취지고요.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에 관한 판례고요. 좀 이따가 뒤에서 읽어볼 겁니다. 자, 132페이지 오시면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무효예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일단 개념은 이해되실 것이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의외로 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으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을 말하겠죠.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뭘 해야 돼요? 거래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 거래 허가부터 먼저 받는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거래를 하고요.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하게 되는 거죠?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요 1번은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했을 때 그 효과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132페이지 하단에부터 해가지고 133페이지, 140, 134, 135까지 해가지고 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판례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판례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숙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판례는 익숙하기 위해서 보는 정도로 끝내시고요. 그 내용은 뭘 가지고요? 판례 외를 뺀 나머지 교재의 본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재 본문만 보자 말이죠. 자, 유동적 무효의 효과인데 일단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와 다른 무효의 차이점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일단 무효라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어요? 해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모든 무효의 공통적인 겁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두 번째, 예외에서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일정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으니까 이 계약금을 매매계약의 일부로 오해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보통 나 오늘 아파트 매매계약해서 라는 말은 실제로는 계약금 계약과 매매계약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뭐죠? 별개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급한 계약금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해약금으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원래 중도금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줬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판례는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부수적 채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또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영업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동차를 사면 서비스 뭐 없나요? 그랬더니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저희가 유리에 썬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썬팅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했어요. 나중에 자동차를 인도받고 보니까 자동차는 문제가 없는데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썬팅을 안 해줬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요 자동차 매매 계약 자체를 전부 다 해지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썬팅을 해주기로 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썬팅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썬팅 안 해줘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영업하신 분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썬팅 빨리 해달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어요.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썬팅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 해줘서 제가 제 돈으로 썬팅했어요. 그러면 그 썬팅한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우리 판례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일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 토지 거래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협력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물론 뭐죠? 가능하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부수적 채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요 일방이라는 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허가받지 말기로 합의했어요.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로 남으려면 누가 거부하고 있어야 돼요? 일방이 거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라고 하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섯 번째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등의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가로에서 세 번째, 기타입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었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정 해제가 된 거죠.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정 해제가 되는 순간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했을 때 이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죠. 자, 이게 왜 문제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건물을 거래할 때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판례는 한번 함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판례를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판례 원문은 134페이지 보시면 134페이지가 아니라 135페이지죠. 13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있는 핵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 판례를 기준으로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중간입니다. 중간에. 토지, 읽어볼게요.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판례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하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을 명할 수 있다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판례는 건물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결론부터 나와있지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다는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죠. 이유는 뭐라고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거꾸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죠? 거꾸로 기억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이거 설명 안 드리면 질문하셔가지고 막 말도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판례가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은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용 자체는 명백합니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건물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언제 공부했죠? 강행법규 단속 규정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적지는 않겠지만 추가할 것은 1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D번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지만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겠어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1번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죠. 2번 쌍방 모두가 처음부터 허가받지 않기로 했어요. 배제하기로 했어요. 잠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인 거죠. 박스에 나와 있는 그 판례 2010년도 판례도 같은 취지. 허가 안 받으려고 둘이 짰다면 결국은 뭐예요? 허가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대표유지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유동적 무효의 가장 전형적인 예인 거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이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아요.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해요? 건물 거래까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를 골랐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풀 수 있다면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맞힐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